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유대인 역사는 기원전 역사와 기원 후 역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원전 역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각 시대의 패권 국가들에 맞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역사이고요. 기원 후 역사는 팔레스타인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를 떠돌아다니며 해당 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주는 역사입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조인 아담이 기원전 3761년경에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냐? 현재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어느 곳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기원전 3700년경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한창 발전하는 시기니까요. 유대인 역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함께 시작된다. 요거를 첫 번째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이 창조된 후에 10세대가 흘렀고, 세대가 흐르면서 인간이 타락하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정화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인간이 타락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더 이상 타락한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지 말고 새로운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이때가 대략 기원전 2000년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고 있었던 수메르 지역의 우르를 떠나서 이렇게 하란으로 간 다음에 하란에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거죠.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만연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를 벗어났다라는 것은 유대인이 이제 다신교 사회를 탈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가나안 땅으로 왔다라는 것은 유일신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여기서 후손들을 낳고 이후에는 후손들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하는 엑소더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050년경에, 물론 요 지도는 이제 나뉜 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뉜 후 지도지만 이제 편의상 보시면 기원전 1050년경에 유대인도 최초로 고대 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하고 초대 왕으로 사울이 즉위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2500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를 건설한 거죠. 이것도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2대 다윗의 지도 아래 강력한 국가로 거듭나고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 시대를 지난 다음에 왕국이 이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 갈등 끝에 지금의 요 지도,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 남쪽에는 유다 왕국으로 분열하는 거죠. 그런데 요 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여기 보면 아시리아가 이쪽에 있었죠. 동쪽에서 휘용 쳐들어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아시리아인들과 요 유대인들이 섞이는 것이고, 혼혈인들을 흔히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기원전 601년경에 이쪽 남쪽에 있었던 유다 왕국도 신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서 속국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덤비다가 이제 제압당하죠. 그러면서 포로가 약 8,000명이 발생해서 이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제1차 바빌론 유수죠. 그리고 약 10년 후에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키다가 또 끌려가는데 그게 2차 바빌론 유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오는데요. 바로 요 신바빌로니아 동쪽에 있었던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요 신바빌로니아를 정복하면서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그 유다 지역은 자치령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통치하면서 자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변화가 오는데 바로 기원전 330년경에 알렉산드로스가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를 몽땅 다 정복하면서 유대인들의 생활, 이쪽에 있었겠죠. 유대인들의 생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헬레니즘 치하에서의 유대인의 삶인데요. 이제 여러 그 헬레니즘의 후계자들, 그 디아도코이들 중에서 이쪽에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요 북쪽에 셀레우코스, 얘네들이 이쪽 그 레반트 지역을 차지했으니까 셀레우코스나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통치를 유대인들이 번갈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디아도코이들뿐만 아니라 서쪽에 로마가 계속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영향력이 계속 이렇게 커지게 되니까 그 지배의 틈이 벌어지는 거고, 그 틈을 타서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반란을 꿈꾼 겁니다. 그런데 그 반란들이 무자비하게 진압되니까 점점 더 저항이 커져간 거죠. 그리고 이때 결국에 발생한 것이 바로 마카비 반란입니다. 유대 제사장 마타디아스가 요 셀레우코스 왕조에 대항한 거죠. 그래서 기원전 164년에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되찾고 자치령을 획득한 다음에 하스모니안 왕조를 개최하는 거죠. 하지만 실상은 그 셀레우코스 왕조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대항하기보다는 그 하스모니안 왕조는 실리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기원전 63년에 시리아에 당시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게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 지역이 전체 그 유다이아라고 하면서 로마의 속주, 이 프로빈스가 속주라는 말이거든요. 속주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항복을 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통치하게 뒀으면 되는데, 유대 지역의 남쪽에 보면 이두메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었던 그 이두메인 안티파테르를 이 통치자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불만을 쌓은 거죠. 그리고 그 안티파테르 사후에 그 아들인 헤롯 대왕도 폭정을 일삼았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불만은 높아져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기원 후 6세기경에 로마가 유다 지역에 그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통치로 전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불만이 쌓여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전통과 문화 그리고 종교까지 완전히 다른데 로마식 통치를 따라라 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게 제1차 유대-로마 전쟁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 1차 전쟁에 도화선이 된 사건, 그 여러 소송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건 그냥 트리거일 뿐인 거고요. 이제 마치 제1차 세계대전에서 프린시프 사건이 도화선이 된 것과 같은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원 후 약 66년경에 드디어 제1차 유대-로마 전쟁이 발발한 건데요.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였고요. 전쟁 결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무차별한 살육과 약탈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때 몽땅 다 불타는데, 불타고 남은 게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웨스턴 월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서서히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돼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2세기가 되면은 이때 로마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유대인 탄압 정책을 심하게 펼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대규모 저항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에 이제 132년에 바르코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납니다. 요거를 제2차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거를 제2차 그 전쟁으로 보기도 하고요. 중간에 그 115년경에 트라이아누스 시기에 키토스 전쟁을 제2차 유대 로마 전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르코크바 반란을 3차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요 전쟁을 끝으로 해서 고대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후에 2000년 동안 그 국가 없이 현재까지 아니죠. 그 1900년대까지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국가 없이 디아스포라 돼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유대인 역사의 전반부의 핵심 포인트들을 짚은 거죠.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 된 이후에 유대인 역사는 한마디로 반딧불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지어낸 말인데요. 유대인이 가는 곳은 언제나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고요. 그들이 박해를 받고 떠나면 그 빛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역사인 거죠. 이때 최초의 그 2차 유대로마 전쟁 이후에 그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 인구가 약 8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대표적인 유대인들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으로 아슈케나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요 북쪽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유럽 쪽으로 간 사람들, 그리고 이쪽 남쪽 북아프리카를 통해서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간 사람들을 세파르디 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빗금 침대, 여기 영국으로부터 해서 프랑스, 이탈리아 요쪽, 오스트리아 쪽, 이집트 쪽을
믹스드 아슈케나지와 세파르디가 짬뽕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페셜 주이시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전통적으로 미즈라히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중동 쪽으로 간 사람들, 동쪽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미즈라히랑 세파르디는 좀 구분이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 요 북아프리카 쪽에서 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서로 이제 흩어져서 살았다라는 게 중요하고, 요거는 이제 이런 구분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큰 의미는 없고, 그래서 요 지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면은 기원 후에 유대인 역사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 313년경에 그 요쪽이죠. 그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그리고 리키니우스가 밀라노에서 혼인 동맹을 맺으면서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탄압을 끝내는 거죠. 기독교 탄압을. 기독교 탄압을 끝내고 공인했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대신에 유대교가 박해를 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초래한 민족이 유대민족으로 묘사되면서 유럽 전반에 걸쳐서 반유대 정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그 로마 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나 군인이 돼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죠. 이거는 더 이상 로마 시민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종교적인 이유로 기독교에서 이제 기피했었던 대부업이나 그런 전당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부를 축적하게 해줬죠. 그만큼 부가 많이 쌓이니까 그 로마 사회의 질투도 커졌습니다. 그런 만큼 박해도 차별도 심해져만 갔죠. 그래서 이게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은 결국에 그 빌려준 돈을 받지도 못한 채로 도시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그 빌린 사람들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언제나 재산을 작게 만들어서 가지고 도망칠 수 있도록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보석상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특히 도망치기 편하게 이 해안가에 주로 살아가게 됩니다. 육로로 도망치다가는 잡히기가 쉽죠.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나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같은 도시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역사가 바로 스페인의 레콩키스타인데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기독교 왕국들이 이슬람을 몰아내고 영토를 수복한 겁니다. 근데 이때도 전쟁이 계속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비를 상당히 많이 부담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돌아온 것은 추방뿐이었죠. 당연히 그 스페인의 왕족들은 돈을 안 갖고 전비를 안 갖고 싶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1492년에 있었던 아람브라 칙령이죠. 그래서 이때 스페인이 이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스페인을 떠나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북쪽으로 이동해서 가는 곳이 바로 로우 컨트리, 그 네덜란드인 겁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이 바로 스페인 경제를 일으키는데, 그리고 스페인의 레콩키스타를 일구는데 그 일주한 유대인들이 떠나니까 스페인 경제는 이때부터 쇠퇴하게 되는 거고요. 새롭게 도착한 네덜란드가 신흥 강국으로서 부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암스테르담이 북쪽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네덜란드 당국도 그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고 경제적 활동도 보장해주면서 금융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면 그 네덜란드는 스페인보다 깨어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랬냐? 물론 그런 사람도 일부 있었겠지만 이건 역시 저는 지정학적 이유라고 봅니다. 그 네덜란드는 말 그대로 그 수면 아래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해수면보다 땅이 낮기 때문에 뚝방을 세우지 않으면 물이 계속 넘쳐납니다. 만약에 홍수라도 들면은 계속 또다시 개간해야 되고, 이런 척박한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부터 그 시민들은 많이 살아가는 땅이 아니고요. 죄수들이나 와서 땅을 일구고 살아가던 그런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자체가 원체 부족했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와서 정착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그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환경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페인은 달랐습니다. 1500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면서 아메리카에 있었던 은이 대량으로
통째로 스페인으로 들어오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부가 엄청 쌓이면서 최전성기로 치닫고 있었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돈이 전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낸 거죠. 이제 이러면서 역설적으로 스페인은 이제 무적 함대가 깨지고 이제 제해권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의 상거래 능력들이 힘을 발휘하면서 네덜란드가 17세기 최고의 해상 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과 제해권을 두고, 특히 이제 동쪽의 향신료 무역에 제해권을 두고 경쟁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결국엔 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영국도 보시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선진 금융 시스템들을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그 네덜란드와 경쟁을 하는데 결국에 영국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요 해상 패권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 내부에서 있었던 17세기 초 최대 전쟁이었죠. 30년 전쟁에서도 활약을 합니다. 그 30년 동안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 참전했었던 전쟁이 바로 30년 전쟁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엄청난 전비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바로 군수물자뿐만 아니라 자금까지 되는 그 전시경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요때 이제 또다시 복구 재건 사업을 해야 됐잖아요. 요때도 유대인들이 유통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돈이 다 사라지고 난 후니까 이제 신용 거래를 통해서 다시 재건하는 그런 사업들에 참여하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렇게 활약을 했고, 이제 동쪽으로 시선을 돌려도 그 대항해 시대 이후에는 특히 이제 아시아로 유대인들이 많이 진출을 합니다. 물론 인도양을 통해서 이제 향신료 무역을 하고요. 그 더 이제 동쪽으로 가서 중국이나 일본까지 진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단이나 보석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유럽에다 팔고 이런 무역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에 진출할 때는 청나라가 대청제국이 자기네들이 뭐 최고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삼배구 고두레 같은 굴욕적인 태도를 요구했는데, 이때 다른 상인들은 안 해도 유대인들은 했다. 그러면서 무역권을 획득했다. 그 정도로 실리적이었다. 유대인 상인들이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당시 청나라의 화폐가 은이었기 때문에 유럽에 있었던 은들, 그리고 당시 일본에서도 광산이 발견돼가지고 은이 나왔는데, 이 은들이 모두 다 선진 물품이 있었던 도자기나 비단 같은 선진 물품이 있었던 중국으로 싹 다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은이 부족해지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재정이 안 좋아지니까 이걸 그냥 두면 큰일 나겠는데 해서 그 영국이 청나라에 쳐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 한두 표 차이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서 청나라에 쳐들어가게 된 거죠. 바로 아편전쟁입니다. 뭐 그런데 실상은 청나라가 너무 허약했죠. 그래서 금방 이 남쪽부터 해서 해안 도시들을 다 영국에게 먹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반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 유대인들이 일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영국이 그 청나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인도산 아편을 대량으로 가져갈 때, 그때 이 아편 유통을 했었던 것들이 바로 유대인 기업입니다. 제가 채널에서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뭐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 중국인들이 아편을 뭐 먹고 중독이 되건 말건 우리는 그런 거는 알 바가 아니다라는 그런 태도로 일관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항상 피해자만 있는 역사는 아니다. 가해의 역사도 있다라는 점 같이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영국에서 유대인들이 금융혁명에서 일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산업혁명에서도 일조하기도 하면서 그 영국이 19세기, 그 20세기 초반까지 세계 최고의 국가로 성장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스티스 한 뼘 더 깊은 세계사 중동편에서 생생히 담아두었으니까요. 꼭 일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